안녕하십니까. 조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일즈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요, 패러다임이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고요, 우리가 세일즈를 위해서 필요한 올바른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음은 자산과 시장에 맞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선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시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물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토끼의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살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찾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리의 모양이 보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은 서로 다른 그림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그림을 어떤 방향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토끼의 그림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오리의 모습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는 얘기죠. 이것을 흔히 우리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은 모든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패러다임을 우리는 흔히 인생의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을 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긴 인생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빨리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원하는 정확한 목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한 예화를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하철 안의 상황이었어요. 오후 2, 3시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한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요, 조용하게 책을 읽거나 옆에 사람과 조근조근 대화를 나누는 나른하고 조용한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40대로 보이는 남자와 어린 두 아이가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자마자 고함을 치면서 쿵쾅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거죠. 조용하고 평온했던 지하철 안의 상황은 갑자기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짜증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승객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로 보이는 그 남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승객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해 한 노신사가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여보시오, 이 장소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수 있습니까? 당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요? 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40대 아버지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고 고함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는지 제가 미처 인식하고 있지 못했네요.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에 이 두 아이의 엄마,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오늘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내 없이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나머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고 고함치고 있는지 제가 미처 느끼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하철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다 들었습니다. 일순간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떠들고 있고요, 뛰어다니고 있고요, 쿵쾅거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 안의 상황은 여전히 시끄럽고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힘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내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세일즈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여러분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이분은요. 국적이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보면 부유한 나라는 아니죠. 이분은 그 나라의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서울대학에 해당하는 치타공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었는데요. 이분이 교수로 재직하는 시점에 이 나라에 아주 큰 기아가 닥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학에서 수요가 어떻니, 공급이 어떻니 라는 걸 가르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과감하게 대학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알고 싶고 파악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해결하고 싶어서 거리로 나서옵니다. 한 시장에서 암마자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이 여성은요. 대나무를 사다가 열심히 대바구니를 만들어오고 다음 날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가난에 벗어나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본 거죠. 왜 그런지를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대바구니를 만들려면 우선 원재료인 대나무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나무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업자에게 10달러를 빌려요. 그 빌린 10달러를 가지고 대나무를 사고요. 밤새껏 대바구니를 만듭니다. 그럼 그 다음날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못해요. 아침이 동이 딱 트고 나면은요. 사채업자가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밤새껏 열심히 만든 대바구니를 일부를 가져갑니다. 이자의 명목으로. 그러니 가난에 벗어날 수가 없죠. 이 모습을 본 무하마드 유누스는 암마잔이라는 여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20달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중에 10달러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10달러를 가지고 대나무를 사세요. 그리고 열심히 대바구니를 만들었으면 내일부턴 모두 시장에 나가 내다 파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죠. 당연히 이윤이 남은 거죠. 그 이윤을 모아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삽니다. 젖을 짜서 우유를 내다 팔고요. 송아지가 커서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마잔이라는 여성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 모습에 무하마드 유누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없었을 뿐이야. 우리 국민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무하마드 유누스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의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죠. 우리 가난한 국민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돈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다 거절을 당하죠. 사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대출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무하마드 유누스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용, 자기가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풀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난한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그라민 은행입니다. 그라민이라는 것은 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라민 은행은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처럼 이렇게 창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이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라민 은행 직원들이 마을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을을 방문했을 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라서 그라민, 그러니까 마을 은행으로
이름을 이제 명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라민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현재 상환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경우는 상환 능력을 검증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라민은행의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는 상환 능력이 없어야 된대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상환 능력은 지금은 없지만 새롭게 장사를 하게 될, 사업을 하게 될 구체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꼭 이루겠다는 열정을 체크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대출이 나간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라민은행이 설립이 됐을 때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분명 파산할 거야.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의 시중은행의 부채 상환율이 50%가 안 돼요. 근데 그라민은행 같은 경우는 무려 97%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무하마드 유누스의 판단대로 국민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없었던 게 맞은 거죠. 이 그라민은행을 통해서 많은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민은행은 운동으로 확산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그 결과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은행과 정반대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이 담보를 원할 때요, 우리는 담보가 없는 게 요건이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한 사람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 전환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올바른 패러다임의 정립은 매우 파워풀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을 만나면서 또 세일즈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늘 보던 대로 보면 새로운 게 안 보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신다면 분명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좀 더 큰 성공을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가져오지 못했던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패러다임은 무엇이냐? 그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은 이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을 쓰신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조금만 변하기를 원한다면 행동 몇 가지를 바꾸시면 돼요.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꿈꾸신다면 바로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속에 새겨야 할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일즈 과정에서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패러다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설명할 것인가 질문할 것인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을 만났을 때 주로 설명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 상황인가요? 질문보다는 설명을 많이 하시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하셔도 고객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효과적인 세일즈가 되기 위해서는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답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재밌죠? 분명 설명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효과적인 것을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는 고객에게 소중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 즉 니즈, 불만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질문을 통해서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의 우선순위를 알아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니즈만 알아내면은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때 그냥 니즈의 설명, 충족으로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니즈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면은요, 많은 시간을 첫 번째 니즈에 할애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집중할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클로징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쪽에 우리의 스킬과 그리고 패턴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아는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자산가들을 뵙고 자산에 대한 컨설팅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산가분들은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정보에 대해서 민감해합니다.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정보, 지식은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이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효과적으로 상대방 고객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숙련된 스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고객과 나눌 수 있는 지식인가. 나만이 아는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 고객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아는 걸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우리가 나누고 싶은 지식을 상대방 고객이 호기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원하게끔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공적인 세일즈를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트레이닝 과정의 80%가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요,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관련된 테크니컬 스킬 부분을 80%를 학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 학습한 내용을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것이냐에 대한 피플 스킬의 영역은 전혀 교육을 받지 않거나 많아봐야 20% 정도 비중으로 교육을 받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실제 세일즈 현장은 어떨까요? 80%는요, 지식,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고객과 상담 과정에서 풀어내는 피플 스킬이 80%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지금 현재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쯤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피플 스킬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전거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죠. 자전거의 두 바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두 바퀴가 바로 상품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킬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바퀴만 있다고 해서 자전거가 굴러갈까요?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가 페달을 밟아줘야 하고요, 핸들의 조작을 통해서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플 스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 피플 스킬에 집중해서 앞으로 트레이닝을 하시고요, 또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출발은 가장 중요한 올바른 패러다임의 정립이다 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산가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만들고 상대방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가슴속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